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명수 변호사님의 정상회담 코너입니다. 어제 이어서 서민 포퓰리즘으로 보는 미래라고 해서 스포시 5조에 대해 주요 이제 정책별로 그 논의를 하는 시간인데요. 자, 어제 이제 주택 정책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하나 참 희한한 게 제가 700만 원이라 했으면 700만 원으로 된다 안 된다를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그렇죠. 그래서 국가가 주택을 공급하는 문제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토론이라도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댓글이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언급하고 있어요. 네. 뭐 이재명이 보니까 정부 시설을 활용해서 장기 임대를 한다니까 저 황장수 흉내만 어설프게 내냐라는 비판도 또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런 댓글이 몇 개가 달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가 주장하는 각종 정부의 유휴시설을 높게 위로 지어야 된다. 심지어 공원까지도 밑에 네, 한 네. 2, 3층은 비우더라도 공원 위에 그렇습니다. 그 위로 지을 수도 있다. 그렇게도 가능한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할까? 네. 지금 뭐 공원 같은 경우에도 요즘 햇빛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조명으로 해가지고 얼마든지 공원에 빛을 조성해서 조성할 수 있고. 그래서 위에 한 2, 3층만 비우면 공원을 밑에 조성하고 위로는 집을 지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니 또 그 저 어젠가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네. 어떤 일본의 유치원 같은 경우는 중정식으로 해서 예. 건물을 이제 밑으로 통로를 하고 예. 건물을 이제 가로 둥그렇게 이제 예, 뭐 그렇게, 유튜브 사업 예, 동그랗게, 그러니까 예. 구글처럼 예.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를 이제 공원이나 예, 저도 그거 한번 본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뭐 마음만 먹으면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논의를 흉내만 내기만 하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면 지금 뭡니까 이 적립형 그 무슨 주택 네네. 뭐 지분 적립형 주택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가격이 평당 2천 몇백만 원이면 그게 뭔 의미가 있고 그렇죠. 또 예를 들어서 국가의 땅을 갖다가 활용해서 그거를 갖다가 임대 아파트로 짓는다면 이게 국가적 주택 공급이 아니잖아요. 공급은 파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공급을 자꾸 저보고 무상으로 한다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아주 나쁜 버릇인 것 같아요. 경제학적인 용어로 공급은 서플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공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공은 뭐 엔도라 그러니까 예. 그 공급은 서플라이. 네. 서플라이라는 거는 판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파는 주체가 시장적 메커니즘을 얘기를 예, 하는 거죠. 파는 주체가 국가라는 거죠. 네. 그래서 자꾸 그런 걸 본질에 대한 이야기나 논란은 끓이고 가고 있는데 보수 언론들도 문제가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소장님도 이렇게 아시는 얘기지만 저도 이제 그 예전에 그 건설회사 사내 변호사로 일하는 친구한테 그 얘기를 한 10년 전에 들었습니다. 뭐 그 얘기에서도 계속 뭐 건설 원가에 대해서는 얘기가 있었지만 그래서 원가는 이제 10년 전 기준으로 평당 300만 원이다. 네. 그러면 왜 평당 그 당시 돈으로 왜 평당 1,000만 원, 1,500만 원 이상씩 받느냐? 당연히 이제 건설사에서 많이 이제 뭐 이제 폭리를 취한 놈도 있지만 이제 건설사 직원들 중에 거의 그 뭐 한 3분의 2 이상은 그 직접 그 건설에 관련된 인력들이 아니라 전부 로비를 위한 인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정치권, 예. 관계, 예, 특히 대관자가. 이제 특히 뭐 대학교 교수들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로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엄청나게 충당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예. 그러니까 이제 저도 좀 들여다보면은 결국은 이게 이 주택 시세를 둘러싼 이 기득권 어떤 그 세력이 어떤 그 공고함이 이런 뭐 주택가 안정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게 그건 확실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이제 그 교육 정책도 좀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지금 한국이 일본처럼 일본이 보니까 노벨 뭐 이 과학, 의학, 뭐 또 화학 이런 쪽에 22명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요 근래 상을 받는 사람 보면 과거에는 뭐 이 동경대학, 네. 교토대학 이런 데인데 요 근래는 지방에 그냥 네. 무명 대학을 나와가지고 네. 중소기업이 있거나 네. 심지어 학교에 고등학교 선생 이런 사람도 노벨 화학상이나 이런 물리학상 이런 걸 받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 한국은 지금 이 교육이 애초에 많이 잘못돼 가고 있다고 보는데
근데 국가의 교육에 있어서 이 교육 자체의 질을 논하기에 앞서서 일단 교육이라는 그 관문을 통과하는 시험이라는 절차 자체도 이제는 거의 유명무실화 되어 버려서 지금 교육의 질을 논하기에는 시기상조고 이 시험 통과라는 부분에 대한 그 공정성, 네. 교육의 자격에 대한 공정성부터 지금 따지고 봐야 된다. 제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소장님이 기초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학력고사의 부활, 특히 그게 꼭 학력고사라는 게 아니라 이제 시험의 부활이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게 요즘식으로 말하면 학력고사가 아니라 뭐 논술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수능입니까? 예, 수능 시험입니다. 예, 수능의 부활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수능 위주의 전형 내지는 예, 수능 외에는 다른 거 없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정량적인 평가에 의한 거에 대해 뭐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100% 동의하고 진짜 그 부분이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뭐 요즘에 세간의 얘기로는 서울대학 같은 경우는 워낙 복잡한 뭐 농어촌 특별 전형이 뭔 전형이 뭔 전형이 그래서 요즘에 그 이제 대학 입시를 이제 대비하고 있는 학부모들 상당수가 뭐 아이의 성적과 관계없이 서울대는 일단 포기하고 너무 복잡하다. 예, 너무 복잡하고 차라리 이제 연세대학교나 이런 그런 대학들이 이제 학업 성적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제 평가를 해서 뽑기 천발하기 때문에 뭐 요즘 뭐 제 들리는 얘기로는 학부모들이 연세대가 아주 최고의 목표다 뭐 이런 얘기가 노상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현실은 진짜 좀 타파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최근 이제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 정말 참 끔찍한 것이 예전에 이제 안철수의 이제 의학 논문 표절 의혹 사건이 터졌을 때도 뭐 이러저러한 희한한 얘기를 들어서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이제 그 연구윤리 심사위원회 결정한 바 있는데 조국에도 이번에도 그렇잖아요. 뭐 조국에 대해서 뭐 이건 그게 뭐 연구윤리 심사가 아니라 이건 뭐 연구 비윤리를 덮어주는 기관이 지금 되고 있고 거기에 뭐 앞장서고 있는 서울대야. 그러니까 뭐 사정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대에 소속되어 있는 교수들이나 작자들의 논문의 상당수가 다 뭐 표절인 경우가 뭐 자기 복제 뭐 그냥 참고 문헌 표시 안 하고 갖다 쓰기 아니면 제자 논문 주제 뺏어 가지고 자기 논문 쓰기 뭐 이런 것들이 행해하고 있으니 그걸 도대체 드러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저는 이제 뭐 이번에 최근에 저도 뭐 말씀 나온 게 덧붙이자면은 뭐 서울대를 뭐 세종시로 이전한 해 만에라고 얘기가 있는데 뭐 세종시 이전에도 저 적극 찬성하고요. 이 기회에 저 개인적으로는 저런 연구 윤리도 제대로 갖다 받쳐주지 못하는 저런 대학교가 무슨 대한민국의 최고 명문대학이랍시고서 나랏돈 갖다 쓰고 지금 그 난리를 칩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제는 예전 같으면은 좌파들의 공세에 저도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의 서울대학이라면 없애는 게 맞다고. 저도 없애는 게 낫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불공정과 일종의 기득권의 상징처럼 상징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런 대학은 저도 없어져야 된다 이런 데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덧붙여서 이제 제가 생각을 좀 이제 교육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좀 이게 뭐 창의 교육이니 뭐 인성 교육이니 해서 이 국민 교육 전체를 미래 영재 개발에 좀 너무 역점을 두는 것은 좀 굉장히 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에 어떻게 영재 개발을 뭐 영재는 어쩌다가 자율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 뚝 떨어지는 예. 거지 영재를 개발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뭐 소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뭐 일본에서 어마어마한 숫자의 이제 일본 그 노벨 과학상 수상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다 군국주의를 시대를 겪었던 일본에서 무슨 창의식 교육을 시키고 무슨 뭐 수요자 위주의 교육을 시킨 적이 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다만 이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정말 평생을 연구하도록 이러저러한 시스템이 이제 뒷받침이 되니까 이제 그런 성과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뭐 노벨 과학상을 한탄하면서 주입식 교육이 잘못됐다는 저 맨날 그런 조선일보에도 자주 그런 기사들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대신에 이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그 뭐 소장님이나 제가 학교 다닐 때처럼 막 새벽부터 이제 뭐 거의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아니라 새벽별부터 저녁별까지 학교에서 붙잡아서 막 뭘 시키고 그런 시대는 진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거는 이제 알맞게 적절히 줄이되 대신에 이제 바깥에서 이제 사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는 어떤 뭐 여러 가지 교육 뭐 어떤 뭐 특별 교육이라던가 교과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학교에서 수용을 하자. 그리고 그 수용하는 데에서의 비용은 오히려 이런 것들을 이제 공공 일자리를 통해서 뭐 퇴직 교원이라던가 뭐 국가나 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력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이제 뭐 그 경력 단절 여성이나 이런 수요가 많으니 적당한 비용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하는 것이 진짜 오히려
필요한 지금 좀 절실한 문제가 아니냐. 그다음에 당연히 고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학종 전형이야말로 진짜 교육 양육화에 진짜 그 첩병인 것 같은 제 개인적으로는 폐지되어야 마땅하지만 그게 여의치 않으면 대폭 당연히 축소돼야 되고 미래 영재 개발은 그 미래 영재를 개발하는데 전문가들이 학교로 돌아다니면서 선발해서 담당 생각. 저는 학교에서 일단 부모나 자식이나 선생이 애들을 교육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부터 완성이 돼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봅니다. 이제는 학교는 그냥 대충 와서 하나마나한 수업을 때우는 시간이고 아니면 자러 오거나 학교는 그냥 공부하는 데가 아니다고 생각하고 오고 가서 이제 이 사교육으로부터 학교 교육이 완성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B급 교사라는 부분을 채용해서 학교에서 그 정규 교육이 한 4시나 일찍 마치고 그 애들은 이제 B급 교사들은 한 5시부터 거기에 걸맞게 이제 한 4시나 출근해서 준비해서 5시부터 수업을 해서 이제 한 9시까지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과목별로 쭉 이제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아주 이 싼 가격으로 이제 거기에는 그야말로 이런 데는 이 소득 대비 이 쿠폰이 달라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학교에서 끊으면 이 가정 위화감이 생길 거니까 동사무소에 가서 나 저기 학교 이 사교육 쿠폰 사러 왔습니다라든지 인터넷으로 주문하거나 하면 자기를 이름을 정리시키고 당신은 얼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프랑스에서 식권을 그렇게 팔아요. 네. 다 가격이 달라요. 네. 부모의 소득에 따라서 애들 학교에 급식 쿠폰을요. 그래서 이제 사갖고 그 쿠폰에는 표시가 안 돼 있는 건 아무것도. 나는 쿠폰만 가서 그냥 내면 돼. 그러면 이제 쿠폰대로 자기가 옮겨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선생도 골라가면서. 자 이렇게 해서 사교육도 보충 교육으로 학교에서 다 받는다. 우리 옛날에 보면 제때 이 사교육 없어졌잖아요. 한동안에. 그래가지고 우리 때는 보면 학교에서 저녁에 수업하는 거는 또 별도로 돈을 좀 더 받았어요. 보충 수업비 해가. 그래가지고 선생들이 저녁까지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결국 밖에서 하는 저 사교육이라는 부분에 저게 부동산하고 연결되어서 사교육 이꼴 부동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지금 부동산 시설들이 서울 시내 도심에 다 놀고 있어요. 저녁에 한 6시나 가면 고요해요. 다 사교육 받으러 가고 없어가. 소장님 초등학교 같은 데는 3시면 다 꺼집니다. 고등학교도요. 저녁에 컴컴하면 불 켜진 데가 없어요. 다 딴 데 가서 공부해요. 학교 시설은 요즘 가면 너무 좋아요. 컴퓨터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리고 그 학교 시설을 비우고 그 도심에 그 비싼 학교 시설을 두고 왜 그 좁은 빌딩에 거기에 올라가서 일하면서 거기에 또 편의점에서 애들이 먹으면서 거짓거리를 해요. 그 학교에서 저녁에 또 급식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급식 쿠폰도 사서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안 그러면 나는 공부가 싫고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 이런 것도 이제 학교에서 좀 흡수를 하는 겁니다. 취미생활도요. 그래서 요즘 가게들 뭡니까 상가 빌려 가지고 하는 분들 거의 다 망했잖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런 이런 레슨 하는 그럼 레슨도 학교에서 수용하고 그래서 학교의 모든 교실을 풀로 가동하고 체육관까지 가동해서 이 B급을 공부를 가르치든 레슨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나는 하고 싶지 않다. 그럼 니는 가라. 나는 사교육 받고 싶다. 니는 가서 사교육 받아라. 자, 그렇게 해서 이 B급 교사들을 정부가 시험을 쳐서 등수대로 대신 이제 저기 시골 같은 데는 좀 좋은 B급 교사를 월급을 좀 더 줘가지고 거기에 채용하면 되고 그래서 학생 이 B급 교사들을 평가해서 평가 시험을 쳐서 성과가 좋은 사람은 이제 성과급을 더 얹어주고 이러면서 학교 시설을 이용하면 지금 저기 대치동이니 그런 이 학원가 사교육 이거 386 운동권들이 나중에 딴 데 가서 먹고 살 자신 없으니까 전부 다 몰려가 이거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왜 걔들한테 돈 벌어주고 왜 무슨 요즘 인강도 다 걔들이 돈 다 벌어가요. 이제 그걸 학교에 다 흡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인강을 해서 배워야 돼요? 사람 천지고 시설 천지인데. 그래서 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수학과 나와서 놀고 있는 놈, 영문과 나와서 놀고 있는 놈 전부 다 놀고 있잖아요. 국사학과 노는. 그래서 국사도 가르치고 전부 다 세계사도 가르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학교가 공부의 주축이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의 힘도 커질 거고 학부모가 학교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질 달라지죠. 거고 애들도 조심하게 될 거죠. 네. 그렇게 학교를 살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들 뭐 어울리는 말씀이시고요. 진짜 저도 이제 이제 초등학교나 이런 데 가서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은 막 교장 선생님들도 한탄하시더라고요. 이게 네. 시설은 이게 뭐 이거저거 뭐 시설 짓는 예산은 주어져 가지고 시설은 다 적어졌는데 이걸 이제 운영 관리할 예산을 안 줘가지고 한여름에도 이제 뭐 에어컨도 제대로 못 틀고 뭐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요. 예, 비일비재한데 그래서 뭐 이거 뭐 나중에 좀 뭐 잠시 후에 얘기할 거지만 지금 뭐 이런 또 교육 문제에서도 진짜 이념적인 또 투쟁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이런 교육 정말 제대로 된 수요자와 국민들을 위한 교육을 하도록 하는 것을 방해하는 제일 첫 번째가 또 물론 뭐 교육 관련한 이런 기득권 집단도 있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사실 정교조 아니겠습니까? 예, 정교조와 또 사교육 집단, 사교육 집단, 그다음에 3.86 운동권 이것들 다 연결돼 있고 또 보수에서도 뒷구멍으로 자식을 그렇습니다. 넣기를 원하는 네. 스펙을 위주로 해서 수많은 다양한 스펙 육성이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이 보수 기득권들도 거기에 합세했어요. 그래서 좌우 기득권의 합작품이라는 거예요. 현재와 같은 입시제도. 그래서 뭐 최근에도 뭐 교육 토론 벌어지면은 뭐 수능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뭐 또 결국은 강남이나 있는 학생들 위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그 뭐 학생 뭐 학종 전형 무슨 특별 전형으로 해가지고 누가 지금 혜택을 받았습니까? 예전 시스템 같으면 의사 뭐 언강생심이었던 조국 딸 같은 사람들이 이제 곧 의학 전문대학 이제 졸업하고 이인영이 이인영 같은 사람들 저 무슨 뭐 하고 무슨 심지어 세금 따먹고나 이제 밀주 만들면서 세금도 따먹고 있는 이런 상황을 지금 저희가 목도가 있으니 좀 선택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하고 무슨 정교조 참교육 해가지고 나와서 마치 지금의 현행 입시나 교육 시스템이 더 좋다, 더 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학교에서 정교조도 저는 자신들의 권익만 가지고 따지고 그냥 추방해야 된다고 봐요. 네. 이제는 정교조 학교에서 추방해야 된다. 그리고 사교육은 학교 공교육을 강화해서 사교육과 경쟁을 시켜야 그렇습니다. 된다. 네. 그래서 사교육을 무너뜨려야 된다.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전두환 때처럼 뭐 학원 문 닫기는 못하는 시대지만 업종은 존중해야 되지만 사교육은 저건 반드시 이 사회에 끼친 폐해. 그렇다고 애들이 똑똑해졌어요. 그렇죠. 우리 때보다 요즘 애들 보면 훨씬 무식해요. 예, 그런 얘기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애들이 똑똑해졌어요. 그렇다고 애들이 전인적으로 돼서 요즘 애들이요. 진짜 우리 때야 친구라도 있었지. 쥐밖에 모르는 아들을 만들면서 뭔 놈의 전인 교육이고 학종이 필요해요. 웃기는 소리 하지만. 아니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필요하다면 그 사교육 금지에 대한 부분도 헌법까지 그렇게 배정해서 예. 뭐 사교육 금지할 수 있는데 뭐 법으로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예. 거니까. 그리고 그 여기에 또 중요한 거는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여기에 B급 교사를 뽑게 되면요. 연봉 한 2,700~800짜리 B급 교사를 저녁에 좀 가서 그렇습니다. 몇 시간 하고 네. 연봉 한 2,700~800 받는 B급 교사를 수십만 명을 뽑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전국의 초중고 네. 예? 고등학교에. 그러면 이게 엄청난 일자리 창출이 됩니다. 예산은 이런 데 써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도 정확한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 한 40만 명을 뽑아가지고 초중고등학교에 쭉 나눠줘서 계속 가르치라고 하면 지금 뭐 예술대학 나와갖고 놀고 있는 사람들부터 전부가 다 일자리가 생겨요. 예? 자, 그러면 이게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 학교에서부터 가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안사람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연수원 시설에 이제 그 며칠 좀 숙박을 하게 돼가지고서 이제 이용을 했는데 이제 거기 이제 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뭐 원래 있던 수영장 시설이나 노래방 시설은 이제 운영을 안 하고 대신에 이제 그 오락실이 하나 있어가지고 전자 오락실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 이용을 이제 해봤는데 또 갔더니 이제 뭐 농구 게임이나 이렇게 뭡니까 다트 게임 같이 좀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좀 할 만한 게임은 다 고장 나서 수리가 안 돼 있고 이제 남아 있는 이제 개인기 이렇게 보니까 뭐 저기 테트리스나 무슨 아주 옛날 거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사실 켜서 이제 이게 막 동전 넣는 데가 없어가지고 이게 동전을 어디서 넣어야 되나 이렇게 봤더니 그 버튼이 이렇게 무슨 저 초인종 같은 버튼이 있는데 그걸 이제 누르면은 코인이 적립되는 그런 완전히 무상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게 반대가 고장이 나도 수리도 안 하고 이제 그 오래된 뭐 오락도 오래된 거지만 이제 오락도 오래된 것뿐만 아니라 이 불안감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형광등을 켜면 빛이 비쳐서 게임 화면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산주의 무상 공급의
그 무상 어떤 제공의 이게 그것이 이 현실이 여기서도 딱 극명하게 드러나는구나.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이 모든 게 그러니까 물론 무슨 뭐 어떤 뭐 정글적인 시장 경제 원리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대가에서 급여를 받는 이런 구조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십만 명을 뭐 2,700만 원에 800만 명의 공공 일자리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어느 정도는 수직에 맞도록 다 평가하고 또 잘못됐을 때는 끝에는 잘라내고 그렇죠. 그래서 계속 긴장감을 주면서 유지시키고 또 대가는 어느 정도 지불. 예, 그리고 대가도 또 이 소비자들이 가정 형편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다른 액수로 지불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 하게끔 해야 돼요. 재정적 어떤 부담도 줄이고 예. 효율적인 예. 그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요즘에 옛날에는 좀 어려웠으면 특히 요즘에 디지털 시대라는 게 그게 참 좋지 않습니까? 네. 바로바로 피드백도 되고 네. 정보도 취합되고 그럼요.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급식도 한 끼를 더 먹이면요. 그렇습니다. 저녁에도 또 급식 일을 하게 되면서 그렇습니다. 일자리가 또 창출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 학원식으로 해서 성자 독식의 학원 프로그램이잖아요. 저게 다 고액이고 엄청난. 근데 그런 부분을 보편적인 경쟁을 붙이면서 대가를 지불하고 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한 가지 저도 하나만 더 붙이면은 오늘 이제 그 유튜브에서 이제 덕수고 야구부 감독하시는 분의 이제 방송 어디서 이제 하시는 걸 제가 잠깐 들었는데 그분도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의 결국은 고등학교 야구 이제 야구를 이제 전문으로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이제 숫자에 사실상 아무리 많이 잡아도 그 중에 5%만이 프로에 진출해서 똑같네. 수십억 대 대형 FA 계약을 체결한 그 선수가 되는데 본인 이제 고등학교 현장에서 이제 지도하시는 그분 말씀이 결국 그 5%를 위해서 나머지 95%가 희생을 감수하는 구조로 지금 가는 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물론 저도 솔직히 뭐 저의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어떤 뭐 좋은 대학 가는 거 당연히 절실하게 바라지만 그게 뭐 시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일부분의 어떤 그 맞춰지는 그 복권 로또 같은 것들을 확률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예산이라든가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정말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서 무언가 진짜 나 졸업하고 난 다음에 뭐라도 써먹을 수 있는 거 평생을 써먹을 수 있는 걸 가르쳐주는 게 중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경쟁은 당연히 가장 공정한 가장 최선의 공정한 방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 좀 하여튼 이런 가급적 공공적인 어떤 일자리를 제공을 통해서 또 전체적인 어떤 국민들의 삶이 좀 향상되는 그런 것에 중심이 학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소장님 생각이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정치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죠. 최근에 하여튼 뭐 여성가족부가 참 박원순 고 박원순 시장으로도 피해 받은 사람을 법률상 용어인 피해자로 지칭도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사건 내용도 확인도 못 해준다고 하고 하여튼 참 여성가족부가 얼마나 무익한 정부 조직인지 극명히 들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뭐 이론적으로 다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 정부에 지금 뭐 온갖 형태의 이상한 위원회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이런 것들 정말 바로바로 다 제거해야 된다고. 저는 국가인권위원회 이런 것도 없애버려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오히려 국가인권위하기보다는 차라리 뭐 수사기관을 감독할 수 있는 어떤 기구를 해서 뭐 무슨 별도로 조사한다 이러지 말고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만 뭐 특화되는 뭐 그런 부분이 아마 좀 뭐 감찰 기능들이 다 이제 수사부 부처가 있지만 뭐 그거를 어떻게 좀 중앙에서 통제하거나 감독하는 뭐 그런 기구는 모를까? 정치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렇습니다. 부서는 다 없애야 된다고 네네. 저는 보고 있고요. 네네. 탈정치성이 있는 부서는 맞습니다. 괜찮겠죠. 네. 그래서 통일부 이런 것도 없애야 되고 네. 그래서 제가 국정원 없애버려야 된다는 네네. 겁니다. 국정원 없애고 아예 간첩 잡는 네. 소수정예 전문기관이나 또 정보 입수기관 이런 거를 분리해서 네. 소수로 해서 운영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국정원 저것도 없애버려야 되고 적십자사도 없애버려야 네, 되고요. 네. 이런 잡다한 기관들 있잖아요. 또 정부 사실상 관변 단체들은 운영되는 자유총연맹 뭐 저런 것부터 또 저런 것도 다 없애야 된다고 저는 뭐 보는 공영방송도 저는 뭐 기본적으로 다 없애야 된다. 공영방송도 다 없애야 된다고 네. 저도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구들을 다 그냥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을 엄청나게 절약해야 된다. 그리고 요즘 이렇게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의회를 밤에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도 저는 할 사람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회개혁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일정하게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무보수 명예직이 돼 심사 권한을 좀 강화하는 것들을 부여하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무원으로 하는 게 낫다. 네, 네. 저거 이거 선거 없애버려야 된다고 네, 저는 네. 보고 있습니다. 단 그걸 감사하는 기구로서 의회를 만들어서 의회가 감사기관으로 제한 감사기관으로 역할만 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식대 정도만 조금 주고 차비나 그래서 밤에 해야 돼. 그래야 내가 의회 기간에는 직장 마치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의회에 많이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직장 없이 그냥 밤이나 낮이나 노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뭐 박원순 같은 경우는 정말 서울시장 10년을 정말 뭐 온갖 그러니까 뭐 하여튼 한 일을 아무것도 없고 하지 말아야 됐어야 될 일만 뭐 잔뜩 하다 간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씩 올 때마다 또라이들이 하나씩 올 그러니까. 때마다 서울 광화문 광장이 헤쳐지고 무슨 태계로의 고가도로가 사라지고 이런 짓거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해야 되는 수밖에 없다는 게 네, 내가 볼 때 이 네, 방법은. 그래서 적어도 지자체가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최소한만 하는 게 낫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외국에 가보면 수십 년 동안 잘 안 변하잖아요. 도시의 그렇습니다. 모습이. 아니 그리고 저는 근본적인 의문이 뭐 제가 이제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강남에 오래 연고가 있고 뭐 이러저러하게 뭐 살한 적도 있고 뭐 하여튼 연고가 있지만 이제 그 특히 이제 뭐 그 한전 부지 이제 뭐 매각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강서울 이제 당시 이제 신현이 강남구청장하고 이제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붙어가지고 뭐 신현이 강남구청장은 뭐 강남을 위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랫동안 강남에서 살기도 했고 연구가 있지만 저는 솔직히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한전이 유치가 되고 한전 부지가 뭐 되고 뭐 강남의 삼성역 일대가 이렇게 지가가 상승한 게 강남구청 내지는 강남구청 강남 구민들이 잘해서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국가적인 네, 국가계획 자체를 해서 그래서 오히려 더 근본적으로는 그 뭐 코엑스 이제 뭐 한전 부지 매각을 통해서 어떤 뭐 국가나 어떤 공공적인 이익이 발생한 게 있다면 오히려 그게 서울시에서 관장할 것도 아니고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장을 해서 그 수에 뭐 나눠 먹을 거면 다 같이 나눠 먹던가 아니면 정말로 오히려 그거와 유사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어떤 국가 이익 정책에 의해서 사용돼야 되는 것이지 그거를 예를 들어서 탄천을 하나 두고 지금 송파구하고 지금 강남구가 갈려있고 대부분의 서울시가 다 그런데 아니 그 경계에 무슨 서울 시민들과 대한민국 국민들 무슨 아무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의미가 없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솔직히 말하면 공직자가 과다하다라고 저는 보고 네,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세요. 문이 많이 늘렸지만 네. 공직자가 과다하다. 네. 그래서 공직자의 이 수를 이게 좀 줄여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자체 개혁도 해야 된다. 이 부분 관련해서요. 왜냐하면 지금 인구 3만 5만 이런 시군들이 이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를 합쳐서 지금 중국이 보면 성 밑에 한 7개, 8개의 네. 시나 이런 걸로 네, 네. 만들지 않습니까? 네. 시각 개념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네. 우한시가 1000만이라는 것도 네, 네. 그게 우한 시내에 있는 그 부분이 아니라 또 농촌 지역까지 포함한 거죠. 그래서 행정구역을 개편해서 도농까지 복합으로 해서 지금 군 단위보다 큰 도 단위보다는 작은 네, 그래서 네. 도 단위를 없애버리고 네. 그래서 인구 한 5, 60만 정도로 해가지고 몇 개를 만들어서 시하고 농촌이 합쳐진 네. 이런 부분으로 가야 저는 앞으로 살 수 있다 이래 봅니다. 네, 맞는 말씀이죠.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그 소문 풀풀이 나와 있지만 이제 공무원 이제 고위직 특히 고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진짜 과다한 급여 특히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세비도 셈이지만 전 구에 그 10명 가까운 보좌관들이 뭐하러 필요한 건지 나 뭐 텔레비전 보셔서 알겠지만 스웨덴 국회의원들 제가 그 KBS에서 하는 걸 보니까 의원실도 2인 1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KBS 기자가 와서 인터뷰하려고 그러니까 같은 방 쓰는 이제 의원이 자리를 피해줘야 되고 네. 이제 집권 당 원내대표쯤 되니까 이제 전화 받는 여직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회의가 끝나서 이제 저기 뭡니까 이제 그 자기 출신 지역구 가려고 하니까 고속버스 타고 가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죠. 네. 특히 그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명분이 있는 자리는 전부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맞습니다. 봅니다. 그래서 그 장관, 차관도 월급을 그냥 일반 국민 평균 소득으로 해서 도둑놈은 아예 월급이 작아서 하기 싫어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그냥 공직에 봉사한다라는 소명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1급까지만 딱 가면 공직이 끝나고요. 네. 공무원 승진이.
1급 이후에 차관이나 장관급의 정무직 공무원은 월급이 한 400만 원 그렇습니다. 수준으로 해서 네. 받고 할래? 네. 말래? 나가서 벌려면 뭐 나가서 예, 벌든가. 예.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봐요. 그래서 공무원 월급들도 대통령 월급이 대표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뭐 선생님도 아마 잘 아시겠지만 그 최근 한 2달 전이니까 이제 그 기름값 유가가 떨어져가지고 서울 평균이 이제 리터당 뭐 휘발유 가격이 한 1,300원 예,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있었지 예, 않습니까? 그 마침 제가 어떤 일 때 친구나 뭐 관련 일이 있어가지고 여의도에서 이제 친구를 차를 얻어 타고 이동을 하는데 딱 봤는데 여의도에 있는 주유소가 당시에 리터당 그 휘발유 가격이 2,500원 하더라고요. 그때도요? 예. 와. 그래서 그 뭐 아시겠지만 다 그런 이제 그 엄청난 가격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그 주유소를 이용하는 차량의 대부분이 다 공공기관의 차, 특히 국회 차량. 어차피 뭐 사람들 나오는 예산으로 기름 넣고 어차피 뒤로 이제 주유소로부터 와리깡으로 그 쿠폰 혜택 할인 쿠폰 받으면 다 되는 곳이니까 그런 것들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러저러한 점들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국회의원,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결국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보여지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서민 포퓰리즘 운동과 같은 이제 국민들이 해결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 뇌물 공무원요. 네. 이건 정말 뇌물에 대해서는 인생이 끝나버리도록 크든 적든 액수에 네. 그리고 액수가 상식 이상으로 과도하면 아직 사형제가 있으니까 저는 사형시켜버려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이 나라의 고질적인 부패가 해결되죠. 그래서 뇌물 받고 싶은 사람은 공직에 있지 말아야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예전에 좀 어려울 때는 진짜 뭐 이러저러한 월급을 보충한다고 뭐 그랬다지만 예. 지금 공무원 하겠다고 지금 뭐 경쟁률이 뭐 수백 대 수천 대까지 이 마당에, 그러니까 정말 그 선생님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한 번 걸리면 무조건 다 뭐 파면 시켜 버려야 된다. 지금 돈 받아먹는 놈 중에 사면 받아가 국회의원 해먹고 있는 놈이 한둘이 아니에요. 아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특히 최근에는 뭐 유죄수, 뭐 법원의 판단도 참 문제인 것이, 유죄수 같은 경우는 뭐 아는 사람한테 받아먹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풀어주는 판이니, 참 이런 부분에 대한 정말 문제 제기가 없으면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주에요. 저 오늘 준비하기로 한 거 못한 부분 지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